아마존이 3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 약 1,800억 달러, EPS 주당 순이익 1.95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 네. 장 마감 이후에 10% 넘는 약 11%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AI 확산으로 클라우드 부문이 전년 대비 20% 넘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 영향이 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존 핵심 사업이 아무래도 AWS 클라우드일 텐데요. 매출이 30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20.2% 증가하면서 22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AI 시장 확대가 확실히 실적까지 끌어올린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번 호실적으로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경쟁사에서 밀리고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좀 해소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은 자본 지출, 캐펙스 전망치를 1,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아마존인데요.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 판도가 좀 어떻게 바뀔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존이 3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후에 아마존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번 그쵸.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오늘 이 실적 발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회동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그쵸. 미증시는 자칫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왜냐, 좋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루 전으로 좀 되돌아가면 미증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느냐, 바로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네. 매파적인 발언이 가장 좀 포인트였던 걸로 네. 여겨집니다. 왜냐, 지금 시장은 9월 달에 10월 달에 왜 상승을 했느냐, AI의 붐, 실적도 있겠지만 네. 금리 인하인데 우르르르 이렇게 수급이 네. 들어왔던 건데 네. 그리고 또 그 금리 인하한다는 것도 이번에 한 번이 아니라 연내에 2번 네. 그리고 내년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네. 이상은 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 그렇죠. 때문에 들어왔는데 금리 인하하는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막상 12월 달에 금리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네. 분위기가 딱 풍기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물음표가 이제 붙은 거죠. 그렇죠. 사야 돼? 아니면 정리해야 돼? 그러다가 약간 정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로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살려준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아마존의 실적입니다. 네. 아마존의 실적에서 두 가지가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찝찝한 건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나온다면 이게 의미 있는 투자인가? 에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AWS. 네.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실제로 AI 시대에 발맞춰서 투입 대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네. 작년보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이 아니라 YOY 대비해서 이렇게 좋은 매출을 냈다는 건 그들이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걸 일정 부분 회수도 가능한 네, 수준까지 매출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인풋이 너무 과하다라는 우려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이건 아마존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메타 플랫폼을 한번 보죠. 메타 플랫폼 실적 안 좋았나요? 거기도 역대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데 메타 완전- 플랫폼은 주가가 시간에서 반대로 하락을 했죠. 희비가 너무 그렇죠. 양극단으로 네, 갔죠. 이 차이점을 이제 아셔야 돼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머리가 아프고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 메타 플랫폼도 아마존도 똑같이 최대 매출 나왔고 똑같이 캐펙스 투자는 역대 네. 최고 수준인데 한쪽은 좋은 평가를 받고 네. 왜 한쪽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느냐? 이건 과거의 단점이 지금은 장점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라클이나 MS에 밀려서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좀 전반적으로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우려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실적 열어보니까 MS, 오라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더 올라가도 되겠다라고 이제 투심이 모아지는 반면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는 없었습니다. 일단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워낙 시장 점유율 1위였기 때문에 네. 근데 한 가지 여러 가지 일시적인 세금 문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전혀 상관없는 네.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금이 벌어들이는 수익금보다 지금 너무 크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존도 큰 투자를 하지만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매출 비율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메타 플랫폼이 이거를 회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 정도의 캐펙스 투자가 지금 너무 늘어난 상황이라서 이게 전분기만 하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지금 AI 시대에 진심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은 메타 플랫폼이다. 메타 플랫폼은 AI의 진심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이번 분기에도 매출은 그냥 눈높이에 딱 맞는 수준만 나왔고 그런데 캐펙스 투자는 이 정도까지 더 투자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만큼의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반대로 메타 플랫폼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일단 저거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똑같이 분기 최대 매출과 똑같은 캐펙스 투자에 대한 캐펙스 투자의 증가 이야기를 했지만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AWS는 조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수준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와 그런데 지금은 근데 이런 느낌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은 테크주들 안에서도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네. 의견 드렸습니다. 근데 돈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돈 이외에 기술이나 점유율이나 결국 이 AI 시대에 있어서 누가 그렇죠. 압도적 1위가 되어서 나중에 맞아요. 시장을 다 성장 가져가는 가능성 이런 거 맞아. 그렇죠. 예, 네. 내가 다 해먹을 거야.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은 AI가 초기잖아요. 성장이 가파르지만 이거를 지금 전성기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초창기, 당연하죠. 초창기면은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네. 투자를 할 땐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투자를 적게 하면 너네 나중에 야망이 없구나. 그렇죠. 뭐 점유율 생각 없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판을 받는데 성장할 뭐안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너 할 거면은 공부하든가 네. 아니면 뭐 달려야지, 열심히 지금. 그렇죠. 열심히 사업 준비하든가 이건데 아예 안 하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왜 갑자기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달라붙은 걸까요? 이게 처음에는 서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직전엔 서로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오픈 AI가 툭 튀쳐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오픈 AI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진행돼 왔는데 어떤 트리거가 있었냐면 올 초에 설날에 딥시크가 가장 큰 저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 봅니다. 그 그때는 충격을. 서로 눈치만 봤어요.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미국 내에서 서로 치고받는 것은 괜찮은데 이거 이러다가는 중국 쪽에 AI 산업 전체를 뺏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들을 테크 기업들이 다 받은 거죠. 이제 우리끼리 눈치 볼 때가 아니라 우선 AI 패권을 중국에게 넘기면 안 되니 우리라도 아니면 우리 회사라도 빠르게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야 되겠다. 그게 저는 트리거였다고 봅니다. 그 이후부터 갑자기 캐펙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이 건설 시기 그리고 속도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2번, 3분기 실적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건 좋은데 캐펙스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네.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걸 회사에서 앞에서 벌어서 쓰면 다행입니다. 네. 혹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돈을 빌려서 채권 해도 찍든지. 그만입니다.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아. 깨름직한 뉴스가 나오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벌어들이는 것보다 너무 많이 쓰면 네. 이 돈을 모자른 돈을 누군가에게는 받아내야 될 텐데 네. 그럼 나중에 우리 주주들한테 또 받아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네. 이런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 플랫폼이 향후의 어떤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하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네. 수급이 한쪽으로 확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만 아마존은 시간 내에서 이렇게 시세 탄력을 받아 그러면 메타 플랫폼을 정리하고 아마존을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현재 시장이라서 조금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원래 잘하고 있는 뭐 리테일 쪽이나 AWS나 이 부분에서
구조조정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레이오프 있었고 이번에 AWS가 실적도 좋고 향후 그렇죠. 가이던스도 더 확대될 것 같고 거기에 뭐 최근 로봇 도입이나 네. 뭐 자동화 이런 부분들 수익성 개선 노력들이 결부가 되니까 네. 투자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드는.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쪽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네. 한쪽은 여전히 마케팅, 아, SNS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의 네. 어떤 의존도 아, 이게 좀 다른 거죠. 네. AWS가 아마존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안 봐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안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AI 사업하죠. 로봇 하죠. 네. 드론 사업하죠. 네. 자율주행이 껴있죠. 네. 우주항공도 한다 그러죠. 다 하고 싶어 하네요. 물류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그런데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S 플랫폼들 여기에 구글 글라스가 추후에 AR, XR 글라스가 저는 상용화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전까지의 공백기 동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매출의 한계점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것도 아마존 다 잘 되고 있나요? 리테일 광고? 중간중간에 네. 사실 아마존도 많은 실패를 하지만 네. 앞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했다는 것. 그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우리처럼 직장인들은 네.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는 뭐 아니지만 화이트 컬러든 블루 컬러든 또 하루 먹고 위에서 하루 벌고 하루 사는데 맨날 이렇게 네. 승인만 해주시는 네. 이렇게 CEO 입장은 좋은 거죠. 네. 단기간 안에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근데 고정비를 확 이거를 주니까. 고정비를 줄이고 일정 부분만 재투자를 하면 로봇, AI를 통해서 훨씬 더 생산성 높은 로봇은 파업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 그쵸. 로봇을 파업하는 건 아직 네. 못 보기는 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들어보질 못했어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에 대해서 아마존 미래나 이런 성장성에 네.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옥둥이 분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투자 방향성이나 어떻게 좀 전망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이게 지금처럼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구간도 있겠지만 물론 단점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잘하는 것 하나만 해도 지금 어려운데 이것저것 다 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말 이도저도 나올까 안 봐.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물류망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19를 한번 겪고 나더니 우리나라의 로켓 배송, 새벽 배송처럼 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아, 그런 그렇죠. 것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고민보다는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 메타 플랫폼은 제가 이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이제 한국경제 다른 코너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문매를 맞았죠. 메타 플랫폼은 나는 보수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좀 먹었지만 제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NS 플랫폼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경쟁사도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잠시 후에 우리가 다른 기업도 언급을 네. 하겠지만 그만큼 1등의 무게는 무거울 뿐더러 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만약 두 기업을 선택한다면 저는 AWS가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협업을 하더라도 AWS는 지금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로봇 산업, 네. 자율주행. 그렇죠. 다 하고 무인, 있으니까 뭐.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약간 아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우리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 보면은 네. 단거리는 막 무조건 달리잖아요. 음. 근데 중장거리는 다들 페이스 조절을 하죠. 페이스를 그렇죠. 처음에 다 눈치를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눈치 싸움 네. 하잖아요. 그게 연말 연초까지 미국의 상황이었는데 설날쯤에 갑자기 그 트랙 안에 있던 애가 갑자기 뛰더니 쫙 들어온 거예요. 쭉 올라간 혼자 거죠. 네. 선수가 아니었던데 그게 이제 딥시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페이스를 올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설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안 했던 게 뭐 해봐야 그냥 어느 정도겠지. 그리고 나서 한번 다운을 받아봤는데 네. 생각보다 이거 다들 괜찮게 평가를 하겠는데 본부장님 정보를 많이 빨리 뺏겼죠. 다 뺏겼죠. 그것도 빨리 모르고 파가는가요? 그리고 나서 그날 다음날 아차 싶었죠.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평가들은 네. 이미
다 좋다,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나서 그게 그 딥시크의 무서운 점이 정말 투자를 최소화했는데 그 정도의 성능을 낸다라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여기는 인풋을 일단 미국은 막 놓고 있는데 그런 거죠. 막 그 정도인데 딥시크는 조금 넣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재무 차원에서는 고정비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가장 긴장했던 건 엔비디아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값비싼 HBM이 맞아요. 그때. 안 팔릴 텐데 네. 저거 뭐야? 이랬겠죠. 저거. 그랬죠, 어. 그랬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중 역시나 이 정도 이번에 어제는 트럼프가 뭐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비행기 안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푸틴하고는 알래스카에서 같이 기자들 앞에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하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정치, 경제 뭐 다 떠나서 AI를 둘러싼 우리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는 경쟁 그렇죠. 관계. 경쟁 맞아요. 관계는 계속 지속될 네. 수밖에 없다. 저희 그 어제 미중 그 정상회담도 뭔가 네. 그래도 괜찮다 둘이 만났다 했지만은 네. 결국에는 둘이 이제 경쟁 시작, AI 경쟁 시작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이제 뭐 옛날처럼 뭐 우리 그 외교적 용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둘이는 라이벌, 그냥 경쟁할 거고. 근데 이제 막 이상하게 유치하게 막 관세 뭐나 100%, 너 150% 이렇게는 좀 안 할 건데 일단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좀 볼 부분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단 말이에요. 대두를 줬고 펜타닐 관세를 내렸고. 내렸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결정되지 않은 건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미국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확답을 하지 않고 딱 끝났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 반도체는 아마 트럼프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래요? 테크 기업들 CEO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좀 만나면서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야, 중국이 여기까지 양보를 해서 우리도 하나 줘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줄 수는 없고 저사양으로 만들어서 줘야 돼. 그래서 규제와 규칙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사양이라도 테크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제로였다가 네, 그렇죠. 매출이 생기면 그렇죠.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에이펙에서 젠슨왕이 저 타이틀만 봤는데 6시 때 블랙웰 중국에 판매하기 희망한다. 네. 이 코멘트를 한 걸로 지금 들립니다. 당연히 네. CEO 입장에서는 네. 중국이 지금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안보에 대한 부분도 걱정되고 뭐 서로 눈치는 보겠죠. 그런데 본인의 회사의 매출을 생각해선 그렇죠. 열려줘야 열어줘야 네. 돈을 벌 수 있는 거라 아마 근데 이거는 뭐 원재료 같은 거는 트럼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가능성이 그쵸. 높지만 반도체와 같은 이 거대 기업들의 민간의 힘이 압도적인 데는 트럼프마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네. 조율을 해야 된다. 왜냐 그 사이에 TSMC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사리 만약에 TSMC가 완벽하게 미국 기업이었으면 뭐 트럼프는 안 준다 가라 그리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근데 TSMC가 이제 아무래도 대만 계열의 기업이다 보니 그쪽도 지금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빠르게 확답을 주지 못한 상황.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걸 봐서는 여기서 극단적으로 여전히 반도체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저사양 제품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 걸로 보고 투자의 네.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 맞다.